예,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울산시장 선거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오늘 오전부터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지난 12월 이어서 두 번째죠. 압수수색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 사실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김 전 시장의 주변 비리 첩보를 내려보내서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심입니다.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6일에 울산시청에 있는 송병기 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었죠. 해당 수첩 안에는 논의했던 정황 등이 드러나 있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었다가 기각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등이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서 공약을 논의를 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공약을 진행을 했던 담당 부서들을 위주로 그 공무원들이 이 공약 관련해서 정보들을 넘긴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가 지금 송철호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인데 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경제부시장 또 그리고 장완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제 송 부시장과 장 행정관 등은 울산 공공병원 설립 등을 송 사장의 공약으로 논의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울산시 정무특보실에서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실제로 추진을 하는 정황 등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는 만나서 이 병원 설립 관련한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 주선한 인물이 전 민주당 대표 그 비서실 부실장으로 드러났는데 실제로 정 씨가 인터넷 홈페이지 일정란에도 당시에 이제 송 시장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참고인 조사, 검찰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네, 이 참고인 조사가 실제 지금 이루어져서 네.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만남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도 기재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2017년 10월 11일 송철호와 오찬 선거 대비 지역 수건 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고 적혀져 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만남을 주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인지 등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울산 지역 인사들이 지역 현안을 청와대 측에 건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장 전 행정관 등을 소개를 해준 것뿐이었다. 자신은 송철호 시장이 오는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에 당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이것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또 정 씨는 좀 입장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약간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전 대표죠. 이제는 전 대표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인데요. 네. 이제 막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보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제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당내 경쟁 상대였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업무 수첩 안에서 추미애 대표 보고 관련한 내용을 또 보았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는 보지만 아무래도 당내 경선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만큼 당시 추미애 대표가 전혀 몰랐느냐 아니면 알았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알았느냐는 좀 더 관련자들을 조사를 함으로써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대표 소속 의원 13명이 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 10명 이상이죠. 재판에 동시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하여야지만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소가 된 이제 구공판으로 기소가 된 한국당의 경우에는 14명 위원입니다. 이제 이
들 중 10명이 같은 재판부에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네. 알려졌고 이분들이 뭐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라고 해서 같은 날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같이 재판을 받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은 재판부에 기소가 되기는 했지만 뭐 건건이 하나씩이다라고 하면 네. 뭐 재판 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재판 진행상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날 한시에 같이 소환이 되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치 생명에 조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소 사실을 약간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 즉 이제 국회법 규정인데요.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한 경우에 위반이 되어서 지금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건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네. 걸려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일반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각 당별로 이야기가 좀 많기도 한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적용이 된 법이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벌금 500만 원형 이상이 선고가 될 경우에는 5년의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또 집행유예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10년의 피선거권 제한이 네.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받아들이는 당 차원에서도 네.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무겁게 적용이 될 만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도 점점 회의 방해 사실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법률로서 이것을 규정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뭐 양형 기준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재판 결과를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앞으로의 행동이나 이런 처신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그 검찰의 수사 발표에 여야 모두 좀 강한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자, 1심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그냥 최대 쟁점으로 둔다면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형량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제 검찰 역시도 사실 이게 국회법 위반,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상 분리하여서 선고를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법 위반에서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분리 기소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국회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공동감금이나 공동태거 불응이나 다른 범죄 사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선거권 제한 부분 때문에 분리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법 위반으로 일단 어떤 형량을 선고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중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량부터가. 예. 그런데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전에 결과를 알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네. 게 이러한 선고들이 선고가 아니라 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되었던 대법원 즉 3심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확정이 아니고 선고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무죄가 판단이 확실하게 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뭐 빨리 난다라고 하면 1심 선고까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정치적인 판결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대법원의 경우 재판은 보통은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2년 정도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총선 전에는 당연히 결과가 확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 길게 봐야 되겠군요. 이번 재판 전망을 두고는 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 자율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소지가 있다는 반면 국회 선진화법, 법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후자의 입장입니다. 물론 헌법에서는 국회 자율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 이었고요. 네.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위반된 행동을 또 자신들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꼴인데 이거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 자율권 부분보다도 헌법에서 부여된 입법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행동을
행동을 잘못했다라면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선거에 나가고 당선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게 국민들이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인가. 사실 이게 네. 평생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5년이나 10년 정도가 제한이 되는 건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게 너무나 엄격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집회에 다시금 나와서 헌법이 저를 풀어줬다. 좌파 대법원장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달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사 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제가 뭐 동의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찌 되었던 판사라는 것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인데 지금 뭐 좌파나 이런 정치색을 운운하면서 네.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네.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지만 이건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사유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뿐이지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게 유무죄 여부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곳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거든요. 종교인의 정치 참여, 이 허용 범위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뜨거운데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헌법에서는 좀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요? 헌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이른바 이제 정교분리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이게 정교분리가 헌법에 기재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외국의 경우 좀 두드러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이 되면서 이게 너무나 큰 뭔가 안 좋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라는 것은 굉장한 파급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의 뭐 비율이 엄청 날 것이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인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교 분리가 헌법상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려면 종교 집단 안에서 자신들의 뭐 종교적인 자유를 위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정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도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법률에 반하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무작정 해산을 하거나 그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쪽에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낼지는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폭력 시위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을 면한 전 목사가 내란 선동, 또 기부금 불법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시법 위반으로 네. 좀 유무죄 여부는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뭐 혐의 사실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신년 집회에서 총선을 겨냥해서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 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선거 기간이 아닌데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채로 지금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본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부금품법 관련해서는 단체는 1,000만 원 이상을 모금을 할 경우에 지자체나 행안부에 사용 계획을 내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약 6,2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것 같은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법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서 좀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할 게 많아 보입니다.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